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ICP OES와 MS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도 결합 플라스마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활용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결합 플라스마란 유도 결합을 통하여 형성된 고온의 플라스마를 뜻합니다. 이러한 고온의 플라스마는 액체 시료를 최종적으로 이온화 단계로 만듭니다. 이온화된 시료는 광방출 분광기 또는 질량 분석기를 통하여 시료 내 원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의 교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도 결합 플라스마의 활용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결합 플라스마는 여러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재료, 화학, 독성, 환경, 식품, 의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료 내 원소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는 이온화된 기체로서 물질의 제사 상태로 원자핵과 자유전자가 따로 떠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플라스마는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번개, 오로라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인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은 고체 상태이며 얼음에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되며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증발되어 수증기 즉 기체가 됩니다. 기체의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열과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상태를 이온화라고 합니다.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는 이온화 현상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이루며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는 화합물이 매우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정한 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특정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플라스마의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화학적 반응이나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마 중에서 크게 고온 플라스마와 저온 플라스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온의 플라스마는 핵융합 반응으로 미래의 에너지 연구에 활용되며 저온의 플라스마는 고온의 플라스마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낮은 약 수만 도의 온도에서도 물리 화학 반응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자 소재 제조, 대기오염, 정화장치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곤가스의 경우 1ml에서 100토르 사이의 압력에서는 1cm당 100V 이상의 전개만 있어도 플라스마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온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 또는 분자가 이온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된 자유전자나 이온의 충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 가지의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발입니다. 반발은 충분히 가속되지 못한 전자 또는 이온이 원자나 분자에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화입니다. 충분히 가속된 자유전자 또는 이온이 충돌하여 새로운 하나의 이온을 생성하고 자유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와 발광입니다. 이온화 상태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원자에 가속된 자유전자 또는 이온이 충돌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최외곽 전자는 페르미 준위보다 낮은 궤도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궤도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하는 빛은 원자에 따라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색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충돌 현상을 살펴보면 원자가 이온화되기 적절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발의 경우 가속이 덜 된 상태에서의 충돌은 이온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가속된 자유전자나 이온의 충돌 확률이 낮은 경우에도 이온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이온화가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과 전압이 필요합니다. 압력이 높아 내부 입자가 많아지면 평균 행정거리가 짧아지게 되며 전자가 에너지를 충분히 받기 전에 충돌로 에너지를 잃게 되어 이온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너무 낮으면 평균 행정거리가 길어지게 되며 충돌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온화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흡수 및 방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내에서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는 양자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 합니다.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변화할 때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전자가 높은 에너지 값에서 낮은 에너지 값으로 이동할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도는 원자 또는 원자에게 허용된 에너지 준위에 대한 모식도로서 원소의 외곽전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자 분광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원자 구조는 원자 중심의 양성자들이 원자 번호 수만큼 존재하며 양성자 주위의 주껍질에는 각각 S, P, D, F의 부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껍질에는 원자 번호 수만큼 전자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일정한 원자 또는 원자액이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각각의 원자 또는 원자액에 따르며 불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이 중 에너지가 최저로 안정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빛이 어떤 물질의 표면에 닿을 때 그 물질의 표면에 일부 흡수되며 물질의 원자나 분자의 전자를 들뜨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를 여기 상태라 합니다. 여기 상태는 즉시 흡수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여기 상태에서 10-14승에서 10-13승초 동안 여기 상태를 유지한 다음 10-7승에서 10-8승초 내로 바닥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형광이나 인광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리게 바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의 이동 과정은 원자 또는 군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증기 상태의 원자는 원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개의 독립원자로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1s는 핵에 가장 가까운 오비탈이며 6f는 가장 먼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각 오비탈에 좁은 에너지 간격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간격이 좁을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 상태가 되었을 때 전자들이 쉽게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들의 집단으로 존재하며 원자와 비교하여 원자 수가 많고 원자 간 결합전자의 진동이 생기며 간단한 분자는 회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원자흑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분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보다 간단한 몇 개의 선 스펙트럼을 방출하게 됩니다. 금속 또는 농축된 상태의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들은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스펙트럼 형태를 나타냅니다. 한 분자에 의한 흡수 또는 방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랭크 상수와 각 원소의 파장값을 대입하면 흡수 또는 방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의 핵심은 안정적인 플라스마의 형성과 시료의 도입입니다. 분무점화 장치에 흘려주는 기체는 아르곤 기체입니다.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아르곤 기체의 주입량은 분당 10에서 20리터 정도 주입됩니다.
30분가량 기체를 충분히 주입해준 뒤 기체의 흐름이 안정화되었으면 점화 준비를 합니다. 점화가 완료된 후 시료를 주입하여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ICP-OES 및 MS의 분석을 위한 유도결합 플라스마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CP 분석기기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은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RF 코일에 전류를 흘려줄 때 형성되는 자기장은 코일 내부에서 서로 역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 특성을 띠는 RF 코일에 아르곤 기체를 흘려주면 아르곤 기체 분자는 전하를 띠지 않음에 따라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라스마 기체에 작은 스파크를 주게 되면 미량의 자유 전자들이 코일 내부로 유입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극미량의 자유 전자들이 존재하지만 코일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RF 코일의 구조가 하전된 입자 간 충돌을 유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아르곤 원자를 대며 아르곤 기체를 원자나 분자의 형태가 아닌 아르곤 양이온과 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RF 코일을 통하여 전기적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유도 결합이라 하며, 이러한 유도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플라스마를 유도 결합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광방출 분광법은 분광학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으로 ICP-OES라고 합니다. ICP-OES는 시료의 원자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기 복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도결합에 의한 플라스마는 전형적으로 아르곤이 이온화된 고온의 불꽃 같은 기체 상태로서 안전하고 비활성이므로 간섭 현상이 적고 여러 원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들뜨기 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 광원에서는 분석물질이 산화물을 생성하지 않으며 원자 수명이 깁니다. 또한 플라스마 광원의 온도 분포는 균일하므로 자체 흡수나 자체 반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광분출 분광법은 시료 중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주파 유도 코일에 의하여 형성된 아르곤 플라스마에 주입하여 6000에서 8000 켈빈 온도 사이에서 여기 상태의 원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 강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원소는 검출한계가 높은 푸른색 계열부터 검출한계가 낮은 초록으로 표시된 원소들이 있습니다. ICP-OES는 주로 액상 내 원소의 농도가 ppm 수준의 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합니다. ppm 이하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ICP-OES가 아닌 ICP-MS를 이용한 분석이 적합합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 즉 ICP-MS는 원자나 이온의 복사선에서 나오는 분석 정보를 얻는 대신에 질량 분석기에 유입된 이온을 질량대의 전압비로 분리시켜 정성 혹은 정량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낮은 검출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은 유도결합 플라스마와 생성된 이온을 검출하는 질량 분석기로 구성됩니다. ICP-MS는 ICP에서 생성된 이온을 적절히 질량대의 전압비로 분리하여 원하는 성분을 질량 분석기로 분석합니다. 이 방법은 약 70개의 원소를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광 분석기기에 비해 높은 감도와 깨끗한 배경신호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에 PPT 수준의 좋은 감도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광방출 분광법과 질량 분석법에서 계략적인 측정 한계는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ICP 분석에 있어 주요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P-OES와 MS 분석을 위해서는 토양, 암석, 식물, 금속,
의약품 등의 고체 시료를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액체 형태의 시료로 제조하여 ICPOES와 MS의 분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고체 시료의 전처리는 분석 분야에 따라 전처리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토양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식품 공전 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시료에 알맞은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처리 과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필터를 이용하여 시료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분석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필터의 크기는 ICP-OES 분석을 진행할 경우 0.45 마이크로미터 이하, ICP-MS 분석을 수행할 경우 0.2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멤브레인 또는 시린지 필터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필터를 이용한 불순물 제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기기 문제 발생 시 조치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CP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표준물질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널 스탠다드를 이용한 방법은 분석 원소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를 일정한 농도로 블랭크, 스탠다드 솔루션, 분석 용액에 넣어주어 감도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널 스탠다드로 주로 이용되는 원소로는 스칸듐과 이트륨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ICP 전용 인터널 스탠다드를 사용하여 분석 감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ICPOES와 MS의 분석에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 샘플러 메소드를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실제 시료의 주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메소드 작성 시 샘플의 위치를 잘못 기입하거나 오토 샘플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료의 올바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오토 샘플러로 주입되는 샘플이 일정하게 주입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샘플 튜브 및 네블라이저 막힘 현상입니다. 액체 샘플은 네블라이저에서 지속적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시료를 분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샘플 내 미세한 입자의 고체 시료가 존재하면 튜브 및 네블라이저가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항상 고체 샘플을 전처리하였을 때 반드시 필터를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블라이저가 막히지 않은 경우와 막혔을 경우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네블라이저가 막히지 않은 경우 시료가 에어로졸의 형태로 분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블라이저가 막혔을 경우 액체 샘플이 에어로졸의 형태로 잘 분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체 샘플이 막힌 지점에서 액체 샘플이 지속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막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블라이저가 막혔을 경우 조치 사항입니다. 네블라이저가 막혔을 경우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면 시료가 주입되는 통로의 고체 샘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네블라이저 막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류수와 같은 용액을 주입하여 고체 샘플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역방향으로 용액을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염이 쌓이거나 크기가 큰 고체 샘플이 네블라이저를 막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산을 희석한 용액에 네블라이저를 24시간 담궈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네블라이저 내에 존재하는 염 침전물, 고체 입자 등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질산을 희석한 용액에 세척할 경우 증류수를 이용한 세척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척된 네블라이저는 자연 건조하여 분석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마 꺼짐 현상입니다. 플라스마가 꺼지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액 내 유기용매 또는 산의 농도가 높은 샘플이 플라스마로 도입되게 되면 플라스마 꺼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석할 샘플 내 유기용매 또는 산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시료를 반드시 희석한 다음 분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샘플 튜브나 네블라이저 막힘이 없으며 플라스마가 안정한 상태에서 분석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탠다드 용액부터 분석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온화된 시료가
디텍터로 도달하지 못하여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온화된 시료를 디텍터로 이동하는 중간에 셔터가 열리지 않는 경우로 ICP 분석을 자주 수행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분석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기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ICP-OES를 분석하기 전 배기구를 작동합니다. 원래는 아르곤과 질소가스가 주입되게 되는데 질소가스는 아르곤가스로 대체됩니다. 아르곤가스 라인은 0.7 메가파스칼, 질소가스 라인은 0.5 메가파스칼로 맞추어 사용합니다. 에어 컴프레셔는 메인 파워를 작동시키면 컨트롤 화면이 작동됩니다. 컨트롤 화면의 상단에 표시된 수치는 현재 에어 컴프레셔의 압력을 나타내며 하단의 수치는 각각 최고 최저 압력 값을 나타냅니다. 압력이 최저값에 도달하면 에어 컴프레셔가 다시 가동되어 최고값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최저 및 최고값의 압력 범위를 유지합니다. 에어 컴프레셔의 작동은 컨트롤 화면 좌측의 온, 오프 스위치를 켜면 에어 컴프레셔가 작동됩니다. 다음은 냉각기 가동입니다. 냉각기기의 우측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면 냉각기가 작동됩니다. 냉각기 좌측 상단에 표시된 값은 냉각기에서 ICP 장비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ICP 장비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압력은 75psi로 사용합니다. 냉각기 우측 상단에 표시된 값은 현재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냉각수 온도가 표기된 우측의 레버를 한번 누르게 되면 냉각기 장비에서 세팅된 온도인 18도로 맞추어집니다. ICP-OES 분석을 위하여 화면에 보이는 싱지스틱스4 ICP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화면의 우측에 나타나는 창은 기기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단에 나타나는 스펙트로메터 워밍업에서 나타나는 초록색 바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펙트로메터, RF 제네레이터, 오토 샘플러와 프로그램이 완벽히 통신되는 경우 우측 상태창 하단에 각 항목에 대하여 초록색 바탕의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냉각기와 아르곤가스가 분석기기로 공급이 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면 스펙트로메터 이즈 워밍업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워밍업이 시작됩니다. 워밍업은 3분 뒤에 시작되며 74분 동안 워밍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은 사용자 취향에 맞게 저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마의 점화는 플라스마 컨트롤 창에서 플라스마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플라스마가 점화됩니다. 플라스마를 점화하기 전 플라스마 가스, 어질리어리, 네블라이저, RF 파워, 펌프 플로우 레이트의 값에 대하여 화면과 같은 기본 값으로 설정한 다음 플라스마를 점화합니다. 플라스마는 온 버튼을 누르자마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측의 상태창에 보이는 것과 같이 45초 동안 퍼지를 해준 뒤에 점화되게 됩니다. 45초 후 점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게 되면 분석기기 좌측의 연동 펌프가 작동되면서 점화에 대한 시퀀스는 모두 완료됩니다. 플라스마 점화가 완료된 후 플라스마 컨트롤 창에서 분석 수행자가 설정한 가스 플로우의 값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플라스마 점화가 완료된 후 분석 메소드를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석 장비를 세척하여 토치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결합한 경우 또는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감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얼라인 뷰를 수행합니다. 얼라인 뷰를 실행할 때는 망간 1ppm의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합니다. 튜빙을 따라서 용액이 주입되며 네블라이저를 통하여 용액이 스프레이 챔버로 분무되면 매우 미세한 물방울에 의하여 안개처럼 흐려지게 됩니다. 용액이 분무되는 것을 확인 후 스펙트로메터 컨트롤 창에서 얼라인 뷰를 수행합니다. 용액이 분무가 된 상태이므로
딜레이 타임은 5초로 설정하고 얼라인을 수행합니다. 얼라인 뷰는 플라스마 내부에서 초점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감도가 잘 나오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얼라인이 끝나게 되면 리절트 창에서 최종값이 나타납니다. 플라스마 액시얼에 대한 얼라인 작업이 모두 수행된 후 레디얼에 대한 얼라인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레디얼은 플라스마 토치 옆을 보는 형태이며 상하에 대하여 스캐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얼라인이 끝나게 되면 리절트 창에서 최종값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플라스마 점화가 완료된 후 분석 메소드를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석 장비를 세척하여 토치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결합한 경우 또는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감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얼라인 뷰를 수행합니다. ICPOES의 메소드 작성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메소드 아이콘 옆에 뉴를 클릭하면 메소드 에디터가 실행됩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는 심볼 창에 직접 기입하여도 되며 아래의 주기율표를 클릭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를 더블 클릭하면 심볼 창에 기입이 됩니다. 메소드 에디터 우측의 세팅에서 퍼지 게스 플로우의 설정은 192나노미터 이하 파장의 원소를 분석할 시에는 하이로 설정이 필요하며 그 이상의 파장에서는 노멀로 설정합니다. 딜레이 타임은 분석이 시작되고 샘플이 튜브를 통하여 스프레이 챔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40초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리플리케이트는 샘플 측정에 대한 반복 측정 횟수로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하여 3번의 반복 측정으로 설정합니다. 샘플러에서는 플라스마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컨트롤 창에 설정된 게스 플로우 값을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연동 펌프의 속도는 분당 1.5ml의 속도로 설정합니다. 오토 샘플러 워시는 비트윈 샘플로 설정하면 각 샘플의 측정이 끝난 뒤 오토 프로브가 지정된 워시 로케이션으로 이동하여 세척을 수행합니다. 시료의 농도가 높을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세척 시간을 늘려주도록 합니다. 프로세스에서는 화면의 스펙트라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분석된 피크를 몇 등분을 하여 적분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캘리브레이션에서 AS 로케이션은 오토 샘플러의 위치로 블랭크, 스탠다드, 샘플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아이디는 로케이션 번호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며 더블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캘립 유니츠 창을 클릭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가 나타나며 분석자가 만든 각 농도의 스탠다드에 맞게 농도를 기입합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메소드를 프로그램 상단에 메소드 아이콘 옆 세이브를 클릭하여 분석 메소드의 이름을 설정한 후 저장하면 분석을 위한 메소드 작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샘플 인포메이션 작성 방법입니다. 화면 상단에 샘플 인포 아이콘 옆에 뉴를 클릭하면 샘플 인포메이션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앞서 분석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위치를 기입한 다음 각 샘플의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모든 샘플에 대한 작성이 끝나면 화면 상단의 세이브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어널러시스 창의 데이터셋은 분석이 끝난 후 저장되는 폴더로서 분석하는 날짜 또는 분석을 새롭게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널러시스 창의 오토메이티드에서 애널라이즈 올을 누르면 분석자가 설정한 메소드와 샘플 인포메이션에 따라 검량선과 샘플 분석이 동시에 수행됩니다. 스탠다드 검량선을 확인 후 샘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트를 클릭하여 검량선 분석을 수행한 다음
애널라이즈 샘플을 클릭하여 샘플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ICPOES의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분석을 위하여 메소드 창을 선택하여 메소드를 작성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를 기입하여 줍니다. 다음 세팅창에서는 분석을 위한 딜레이 타임과 측정 횟수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샘플러의 페리스톨틱 펌프에서 초기 시료의 주입 속도와 관련된 펌프의 속도와 플러시 시간을 설정하여 줍니다. 오토 샘플러 창에서는 샘플 세척액의 위치, 세척 시 펌프의 속도, 세척 시간을 기입하여 줍니다. 다음 캘리브레이션의 디파인 스탠다드에서는 스탠다드 측정을 위한 블랭크와 스탠다드의 이름을 설정하고 위치를 지정하여 줍니다. 다음 창에서는 앞서 분석을 위하여 기입한 스탠다드 용액의 농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제조한 스탠다드 용액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를 기입하여 주도록 합니다. 농도 기입을 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할 경우 스탠다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메소드가 작성되면 상단의 메소드의 세이브 에즈를 클릭하여 줍니다. 세이브 메소드 에즈 창에 분석자가 설정하고자 하는 메소드명을 기입하신 후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 메소드의 작성입니다. 화면 상단의 샘플 인포를 클릭하여 에디트 창에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이름과 시료의 위치를 기입하여 줍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이름과 위치를 모두 기입하신 다음 상단의 샘플 인포에서 세이브 에즈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분석자가 원하는 파일명으로 기입하신 뒤 세이브를 눌러 샘플 인포메이션을 저장하여 줍니다. 메소드와 샘플 인포가 모두 작성된 후 화면 상단의 어널러시스를 클릭합니다. 어널러시스 창에서 세이브 데이터 투 리절츠 데이터셋의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분석 결과 저장 파일의 이름을 기입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어널러시스 창의 리빌드 리스트를 클릭하여 내가 작성한 메소드와 샘플 인포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세팅이 완료되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자가 제조한 스탠다드가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한 다음 샘플의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면 화면 상단의 리절트 메뉴에 캘리브레이션을 클릭하여 분석자가 제조한 각각의 농도에 대한 스탠다드의 인텐시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원소별 검량선을 확인하여 기기의 감도 및 스탠다드 용액이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분석에 있어 검량선 최적의 상관계수 값은 0.999 이상의 값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상태 및 감도에 따라 인텐시티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라스마가 오프되면 스탠다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스탠다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검량선이 적합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 후 애널라이즈 샘플즈를 클릭하여 샘플 분석을 수행합니다. 샘플이 분석되면 리절트 창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칼슘은 스탠다드 검량선 범위를 벗어난 농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샘플을 희석하여 칼슘의 농도가 검량선 농도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한 후 다시 측정합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된 후 분석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의 이그제민을 클릭합니다. 이그제민 스펙트라 창에서 데이터의 셀렉트 데이터셋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셀렉트 위저드 창에서 분석을 수행한 파일을 클릭한 다음 분석한 스탠다드와 샘플, 그리고 원소를 모두 선택한 후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원소의 스펙트럼이
올바른 피크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P로 표시된 선이 피크의 최대값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향키 또는 마우스 좌클릭을 하여 피크의 최대값과 일치하게 조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원소에 대하여 스펙트럼 피크를 일치하게 맞춘 다음 상단의 메소드에 Set Peak Wavelength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업데이트 메소드 파라메터스를 클릭하여 줍니다. 업데이트 메소드 파라메터스 창의 우측에 업데이트 앤드 세이브 메소드를 클릭하여 수정된 사항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수정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의 리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프로세싱 창에서 데이터셋 to 리프로세스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분석을 수행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분석을 수행한 블랭크, 스탠다드, 샘플을 모두 선택한 다음 리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리프로세스를 수행하면 스펙트럼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의 데이터가 리절트 창에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된 후 스펙트럼을 확인하여 스펙트럼 피크가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리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올바른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이 끝나면 오토 샘플러의 위치를 워시 로케이션으로 이동하여 3% 질산 세척 용액을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려주어 튜브, 분무기, 스프레이 챔버를 세척합니다. 5분에서 10분 세척 후 용액이 들어가지 않게 오토 샘플러를 들어준 다음 에어를 주입하여 튜브, 분무기, 스프레이 챔버 내 용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플러시 기능을 사용하면 용액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튜빙에서 더 이상 나오는 용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플라즈마 컨트롤 창에서 플라스마 오프를 클릭합니다. 플라스마 오프 후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게스 플로우의 게스 값이 모두 0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ICP-MS 기기 구동을 위하여 칠러를 가동하여 줍니다. 싱지스틱스 4 ICP-MS 소프트웨어를 더블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오픈합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면 배큐음과 콘엑세스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플라스마 점화에 앞서 ICP-MS의 경우 항상 진공이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이 100%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플라스마 온을 클릭하면 플라스마가 점화되며 ICP-MS 기기에 플라스마가 점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상단 위쪽에 위치한 스마트 튠을 클릭합니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튠 창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오픈하여 스마트 튠 데일리 파일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에디트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스탠다드 모드의 해당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설정하여 줍니다. 오토 샘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로 장비 최적화를 할 경우 뉴즈 매뉴얼 샘플링을 체크하여 장비 퍼포먼스 체크를 수행합니다. 퍼포먼스 체크를 수행하기 전 셋업 솔루션을 일정량 소분하여 팔콘 튜브에 담고 샘플 프로브를 넣어 스프레이 챔버로 솔루션이 분무되게 합니다. 스프레이 챔버로 용액이 주입되면 퍼포먼스 체크를 우클릭합니다. 퀵 옵티마이즈를 열어주면 메저먼트 스테이터스 창이 나타나며 자동으로 퍼포먼스 체크를 수행합니다. 퍼포먼스 체크 완료 후
리절트 창의 썸머리에서 기기의 감도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분석 메소드와 샘플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상단의 메소드를 클릭하면 분석 메소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아날테스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를 기입하여도 되며 우측의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더블 클릭하여도 됩니다. 상단의 캘리브레이션을 클릭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에 대한 스탠다드 농도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ICPOES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에 대한 스탠다드의 제조 농도를 각각 기입하고 저장을 하여 줍니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샘플 인포메이션 작성 방법입니다. 화면 상단의 샘플 아이콘을 클릭하면 샘플 인포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오토 샘플러 로케이션을 기입한 다음 샘플 아이디를 작성합니다. 메저먼트 액션은 첫 번째로 측정되는 블랭크에서 런블랭크, 스탠다드, 샘플로 설정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은 런 샘플로 설정하게 되면 블랭크, 스탠다드, 검량선 분선, 샘플 분석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오토 샘플러를 이용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할 경우 매뉴얼을 클릭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매뉴얼 분석은 블랭크, 스탠다드 분석, 샘플의 분석을 각각 수행할 수 있습니다. ICP-MS의 경우 ICPOES와 같이 복잡하지 않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이 끝난 후 데이터는 프로그램 상단의 리포트 창을 누르게 되면 분석을 수행한 블랭크, 스탠다드, 샘플에 대한 인텐시티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한 원소에 대한 스탠다드 검량선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원소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모든 분석이 끝나면 오토 샘플러의 위치를 워시로 이동하여 3% 질산 세척 용액을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려주어 튜브, 분무기, 스프레이 챔버가 세척되도록 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후 오토 샘플러를 들어 에어를 주입하여 튜브, 분무기, 스프레이 챔버에 용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드레인 튜빙에서 더 이상 나오는 용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컨트롤 창에서 플라스마를 오프시키도록 합니다. ICP-MS는 ICPOES와 다르게 항상 진공이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마만 오프시키고 프로그램은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기기를 관리하여 줍니다.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시료 도입부 분해입니다. 시료 주입부의 가스라인은 주입부 부분을 누르면 해체되며 스프레이 챔버 위에 안전바를 위로 올려 스프레이 챔버를 제거합니다. 분무기의 분해는 고무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돌려서 해체하여 주면 됩니다. 인젝터와 토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해체합니다. 안에 보이는 부분이 인젝터이며 밖에 투명한 부분이 토치입니다. 인젝터의 제거는 뒷부분의 버튼을 눌러 당기면 분해됩니다. 인젝터의 분해는 캡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당기면 쉽게 해체됩니다. 토치의 해체는 상단의 검정 너트를 돌려서 제거한 다음 토치를 잡고 당겨서 해체하여 줍니다. 내부의 워셔, 오링, 스페이서를 제거하여 줍니다. 인젝터와 토치의 세척은 10에서 20%의 질산 용액을 제조하여 24시간 동안 담궈 세척을 진행합니다.
토치를 세척할 때는 고리 테이프를 반드시 제거하고 난 후 세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척된 인젝터를 재결합할 때 인젝터와 어댑터를 서로 밀어주어 내부에 리크가 생기지 않도록 캡을 잠궈주도록 합니다. 토치의 재결합은 해체 순서와 반대로 재결합하여 줍니다. 토치 마운트 안에는 아르곤 가스가 흐르기 때문에 리크가 생기지 않도록 오링을 단단하게 체결하여 줍니다. 스페이서는 홈 부분이 마운트 쪽을 향하도록 넣어줍니다. 오링과 워셔를 먼저 넣게 되면 토치를 결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치에 오링과 워셔를 걸친 후 토치를 마운트에 넣어줍니다. 오링과 워셔를 마운트에 넣고 단단하게 결합한 다음 너트를 체결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젝터를 결합합니다. 토치 마운트의 표시선을 가장 왼쪽으로 돌립니다. 토치가 플래트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넣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 화살표가 -3에 위치하게끔 체결하여 줍니다. 장비와 연결된 분무기 연결선은 캡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연결선을 해체시켜 줍니다. 스프레이 챔버의 분해는 상단의 캡을 제거한 후 당기면 분해되며 분무기의 해체는 결합된 캡을 돌린 후 당기면 제거됩니다. 토치와 인젝터를 빼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 당기면 토치와 인젝터가 쉽게 빠집니다. ICPOES와 달리 ICP-MS는 토치와 인젝터가 일체형으로서 해체된 토치와 인젝터를 10에서 20% 질산해 24시간 세척한 다음 초순수 증류수에 24시간 담궈 2차 세척을 수행하고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세척이 모두 끝난 다음 장비의 재결합은 해체한 순서의 역순으로 재결합하여 줍니다. 토치와 인젝터의 홈에 맞추어 가이드에 끼워 맞춘 다음 너트를 결합하여 줍니다. 토치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준 다음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돌려 결합합니다. 스프레이 챔버는 분무기를 우선 결합한 다음 스프레이 챔버와 분무기, 가스 연결선을 결합하도록 합니다. 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콘의 구멍에 해당 장비를 넣어준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샘플러 콘이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장비의 반대 부분을 이용하여 홈에 맞게 넣은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내부의 스키머 콘과 하이퍼 스키머 콘이 제거됩니다. 콘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샘플러 콘과 스키머 콘을 2번 교체할 때 하이퍼 스키머 콘은 1번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장비의 재결합은 해체 순서의 역순으로 결합하여 줍니다. 하이퍼 스키머 콘과 스키머 콘을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려 결합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가스켓을 샘플러 콘에 끼운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결합하여 줍니다. 콘의 제거 및 재결합 시 주의사항은 나사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에 어긋나지 않게 주의하여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제거 및 결합이 필요합니다.